이 대통령보다 먼저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시간 가까운 연설에서 대부분 유엔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뉴욕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고장난 유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갑니다. 연단에 오르자 이번엔 연설문 자막을 비추는 프롬프터가 멈췄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조롱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이후 연설은 대부분 유엔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7개의 전쟁을 끝냈는데 유엔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too bad that I had to do these things instead of the United Nations doing them.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노골적으로 거론했습니다. Everyone says that I should get the Nobel Peace Prize for each one of these achievements.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거대한 사기극이라면서 주요국 정상들을 향해 공범이란 취지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Climate change, no matter what happens, you're involved in that. 미국 우선주의를 가감없이 드러냈고 If you come illegally into the United States, you're going to jail or you're going back to where you came from. We have reasserted that America belongs to the American people. 유엔의 난민 지원은 침략 자금에 빗댔습니다. The UN is supposed to stop invasions, not create them and not finance them. 그런데 연설 직후엔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정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You people have treated us with great respect. Our country is behind the United Nations 100%. 독설 직후 나온 이런 상반된 태도는 국제협력 무대를 조롱했다는 비판 속에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도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유엔 기조연설인데 유엔을 깝니다. 유엔은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유엔을 까고 지가 다 잘났대. 자기를 띄우고 유엔을 까요. 유엔 기조연설인데. 유엔 기조연설인데 참 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No president or prime minister, and for that matter, no other country has ever done anything close to that. And I did it in just 7 months. It's too bad that I had to do these things instead of the United Nations doing them. And sadly, in all cases, the United Nations did not even try to help in any of them. I ended 7 wars, dealt with the leaders of each and every one of these countries, and never even received a phone call from the United Nations offering to help in finalizing the deal. Everyone says that I should get the Nobel Peace Prize for each one of these achievements. 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야, 근데 저런 발언은 친구한테도 못해 사실. 자기 입으로 저걸 얘기해. 야, 내가 다 세상에 지금 있는 전쟁 해결할 때, 야, 니네 새끼들 유엔 전화 한 통도 안 했잖아, 임마. 이런 얘기를 유엔 기조연설에서 어떻게?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와, 좀 유엔 총회에 도착했을 때 그때 좀 흔히 말해서 빡이 친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고장나고. 고장나고. 그리고 연설하려고 프롬프트까지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막말을. 와, 대단합니다. 이게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이게 지금 대비되는데요. 아까 우리 대통령은 뭐라 했냐면 유엔 정신의 구현이 대한민국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유엔 정신을 망가뜨리는 게 네. 트럼프입니다. 아, 이게 진짜 80년 전에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의 질서를 가장 잘 따라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뉴욕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유엔은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대비한다고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네. 기후 위기 얘기하는 유엔 이 사기꾼 새끼들. 이 새끼들 그동안에 내가 들어보니까 유엔 이 새끼들이 했던 얘기 다 거짓말이야. 다 사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함께 보시죠. UN officials stated in 1989 that within a decade, entire nations could be wiped off the map by global warming. Not happening. No more global warming, no more global cooling. They were made by stupid people
that have cost their countries fortunes and given those same countries no chance for success. If you don't get away from this green scam, your country is going to fail. The carbon footprint is a hoax made up by people with evil intentions, and they're heading down a path of total destruction. You know? 녹색 사기. 녹색 사기. 녹색 사기. 희대의 사기극. 와 대단합니다 진짜. 외신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뉴스포터의 신혜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체육 앵커님 덕분에 드디어 10만 넘었어요. 개석이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그 외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게 참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첫눈을 탄 게 트럼프의 이 막말 발언 이후에 바로 다음에 데뷔. 하지 않습니까? 데뷔 효과가 있구나. 데뷔 효과가 있어서 지금 제 유엔 그 연설에 막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요, 와. 미국인들이 정말 부끄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럽 언론이 특히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그런 사이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뭐 미국보다 작은 나라가 이런 기후 변화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라면서 굉장히 외신들이 극찬을 하고 있고요. 와, 좋아. 뉴욕타임즈나 다른 언론에서는 이 트럼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얼마나 대비되고 있는지 이게 오히려 선진국다운 그런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좋아.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유엔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네. 또 중국 본인이- 돈줄로 뭐 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 중국을 그리고 때리기 위해서도 본인이 이용하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옛날에 부동산 업자 할 때 유엔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입찰을 들어갔는데 떨어졌어. 그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유엔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주장이에요.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다니까. 그럼 주장일 내가 수 있어. 그때 그 싸게 리모델링 공사 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나한테 안 맡겼다 공사를. 그래서 그거는- 엘리베이터 고장난 거라고 우기겠네요. 그거는 트럼프가 지금 통계에 의하면 트럼프가 1기 때 4년 동안 하루 평균 거짓말을 16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거짓말일 수 외신에서 있어. 트럼프 관련한 팩트 체크 기사가 정말 계속 정말 쏟아지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로 팩트 체크라는 부분이 따로 생길 정도로 아. 된 거잖아요. 근데 압권은 이겁니다. 거기에 전부 지도자들 정상 다 와 있는데 당신들 전부 지옥으로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네 나라들 전부 지옥 가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네. 그런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도 오늘 트럼프가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친미 국가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죠.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참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Now, as if to encourage continued conflict, some of this body is seeking to unilaterally recognize a Palestinian state. The rewards would be too great for Hamas terrorists for their atrocity. 테러리스트 동조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굳이 인정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요, 해야죠. 저는 이번에 했으면 정말 멋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또 트럼프 또 자극하죠. 그래서 마크롱 오늘 그 복수다 저거 마크롱이 지금 뉴욕에 그 트래픽에 갇혀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그냥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의 의도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혹시 뭐 외신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좀 소개해 줄 게 있을까요? 네, 그 전에도 아까 전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중에 가장 외신이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갑자기 유엔 연설 전에 입장을 바꾸면서 태도를 완화하는 뉘앙스를 보이잖아요. 트럼프와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나는 트럼프가 비핵화만 요구 안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한국을 배제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또 풍겼어요. 한국과는 네. 대화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갑자기 김정은이 태도를 이렇게 바꾸는 발언, 그리고 왜 여기서 한국을 갑자기 바이패스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되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김정은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유엔 연설을 할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 비핵화 관련해서 멘트를 할 때 비핵화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도록 전 세계에 대해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외신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처럼 굉장히 실용주의적 외교 네.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북한과의 악순환을 끊겠다라는 천명을 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게 한 큐에 그냥 비핵화를 그렇습니다.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김정은의 그 성격과 지금 태도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로이터나 그 외에 뉴욕타임즈, AP 이런 보도들을 좀 보면 계속 북한과의 새 시대를 촉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발언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네. 네. 그 미국 언론은 우리 한국하고 북한 중에 어느 쪽 기사를 더 많이 써요? 당연히 북한이죠. 아, 북한을 더 많이 아직까지는 써요.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아, 우리도 핵 만들어. 씨. 근데 아니 대통령이 지금 비핵화를 언급하는데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다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캐대언 기사가 캐대언. 북한만큼 아. 올라오고 아, 있습니다. 캐대언 좀 K-pop. 써줘. 우리도 핵 만들어. 그거는 좀 큰일 났어.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 저도 모르게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예. 이건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아 진짜 지금 몽롱해. 그냥 올라온 거야. 올라와. 그리고- 최욱 앵커가 몸이 좀 안 좋으면 극우가 되는구나.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정우 씨.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목했던 게 지금 최근에 트럼프 가장 논란이 있는 게 무슨 정책입니까? 불법 이민자 정책 네. 아닙니까? 네. 이거 반대되는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내비쳤습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그다음에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그다음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 네. 제도나 개선을 하고 환경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거 근데 조지아주를 겨냥한 발언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트럼프가 오 맞아? 네. 트럼프는 외국 노동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 저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트럼프가 그 부분을 얘기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오.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포용하는 그런 나라로 좀 인식을 하고 싶었다는 것 같고요. 외신에서도 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오히려 미국과 반대로 가고 있는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려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더 어른스러워. 맞아. 그렇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그 위기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 1억 4천만 원씩 고용 비자에 받겠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반사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부터 인기가 있는 나라가 된 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발전한 것은 초기에 미국의 노력이죠. 그 이후에는 이민자들이 사실 와가지고 미국을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네. 미국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는데 이 부분은 또 트럼프 연설 중에 좀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네. 중요한데 네네. 아까 그래서 아마 그 북미가 만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좀 올라가는 소리인데 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이란 핵을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고 어. 근데 북한 비핵화는 언급조차 안 했어요. 어. 근데 이게 2017년에 유명한 로켓맨 연설을 했거든요. 북한에 대고 로켓 그리고 버튼 얘기하고 네. 막 북한을 그냥 전쟁할 것처럼 얘기했던 거 비교하면 이 역시 의식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이걸 뺐다. 이란을 얘기하면서 북한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김정은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은 것보다는 훨씬 크다. 그래서 조우할 가능성은 조금 있다. 저는 이것 그러면 때문에. 조금 내려간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는 블러핑 좋아하거든. 그리고 김정은이 트럼프가 정말 듣고 싶은 발언을 어제 한 거예요. 나는
트럼프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김정은과 좋은 친구다.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김정은이 자기와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죠. 네. 여기서 갑자기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의도적으로 이 비핵화 부분을 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또 아직 남았어요, 두 분. 네, 아시죠? 아, 나 또 이렇게 두 분인 줄 알고. 이거 중요한 이슈 많이 남았어요.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그리고 해리포터. 네, 두 분 기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미국 재무장관 베선트 장관을 또 뉴욕 현지에서 만났어요.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굉장히 좀 난항인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 만나서 우리 상업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 일본 합의했는데 한국의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이런 게 일본과 같지는 않지 않느냐. 네. 이런 점들을 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알았어. 뭐 우리 부처 여러 군데 관련이 있는 사안이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게. 뭐 이런 원론적인 좀 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다만 우리도 뭐 이렇게 쉽게 다 내주고 이렇게 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김민석 총리가 그 블룸버그 통신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조지아주 구금 사태 있지 않았냐 이런 상황 해결 안 되면 한국 노동자들은 당연히 미국으로 가는 걸 꺼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는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비자 문제 해결해주면 그때 제대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도 이게 한국의 외환 보유고 70%인데 네. 스와프 협정 없이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렇게 큰 부담 주는 사안은 우리 국회 승인도 필요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지금 그 3,500억 달러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땐 그런데 이거는 뭐 통화 사업 해줘도 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네. 혹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통상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5% 수준이란 말입니다. 하면 네.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가 되더라도.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통화 스와프도 안 된 상황에서 이건 못 한다는 얘기를 하면 통화 스와프 해주면 우리 해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져서. 지금 중국이 틱톡 뺏겼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미국이 80%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새로 회사를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협상이 되는 게 논리적이지. 이건 거의 뭐 강탈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근데 일본 그렇게 했으니까 니네도 해라 지금 이 논리잖아요, 미국은.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처지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잘 이제 설득이 될까요, 미국에? 일단 이번에 베센트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네. 입장이 조금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나마 트럼프 캐비넷 중에서 네.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친구가 베센트고요. 아, 그래요? 이 친구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나라를 다른 뭐 루비오 국무장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파트너가 나와서 베센트가 나왔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베센트가 또 참모가 아니라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도 뭔가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상 부분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희망을 좀 보시는 것 같고 혹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쨌든 베센트가 굳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이유는 이들이 조금 급해졌구나라는 느낌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미국이. 네. 급해질 게 있나요? 왜냐면 자기네들 뜻대로 일본처럼 될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다릅니다. 네, 여러 가지 다르죠.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인 수준이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에 한국 동맹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동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3,500억 달러 이건 너무 힘들다. 네, 통화 수업도 안 해주면서 가로 열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과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은 분명히 다르고 왜냐하면 경제 규모도 다르고 그렇죠. 외환 보유액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일본처럼 우리를 상대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오늘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사실 이제 베센트의 워딩이 훨씬 더 인상 깊었는데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운을 떼고 그리고 조선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조선. 네,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듯이 네. 조선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한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 지금 우리 그 외교 협상단이 상당히 버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네, 거기에 또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김민석 총리가 또 한마디 하셨죠. 네. 그래서 약간 약간 속도 조절 혹은 약간 강온을 조절하면서 대통령은 약간 그 온화한 얘기를 하고 그나마. 총리는 좀 세게 얘기를 하면서 역할을 좀 나눠서. 네. 왜냐면 러트닉 상무장관이 정말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걸 베센트가 정리해주고 트럼프가 정리해주고 약간 이런 서로 역할 분담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얘기하는 것과 현장에서 그 내고를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분명히 좀 온도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서로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전 역할 분담으로 보고 베센트가 왜 저렇게까지 얘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우리 협상단이 매우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네. 이 숫자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숫자잖아요. 그거는 트럼프가 네. X에 썼기 때문에 네. 그 자체는 물론 그렇긴 네, 한데 웬만한 그 조약보다 훨씬 더 결국은 강력한. 우리가 요구하는 건 3,500억 달러로 숫자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지 지금 이제 그거를 논의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나마 선방했다고 하는 게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그나마 선방했다. 그래도 한 15%로 잘랐으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은 무조건 안 좋은 거였잖아요. 없던 관세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3,500억 달러를 못 박았는데 처음에 김용범 실장이 그 관세 협상 타결되자마자 나와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출 보증해주는 약간 우리 마이너스 통장 예를 들면 기업이 뭐 하면 지원해주는. 근데 점차 얘기가 바뀌더니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죠. 전액 현금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합의를 했으나 서로 다르게 해석을 했거나 처음에 합의는 했으나 서로 다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 같아요. 네, 그래서 3,500 그 숫자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한 100년 동안 3,500억 달러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뭐 며칠 딱 날짜 잡아갖고 날짜 박아놓고 거기 안에 그 해당 계좌로 돈 넣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실패한 협상이고요. 우리는 이제 3,500달러를 낮추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EU처럼 EU 국방비 5% 증가시킨다 그랬는데요. 기간 길게 잡고요. 디테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제 악마의 디테일을 가져가면 됩니다. 우리도 3,500불을 트럼프가 자기 체면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면 그 디테일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우리도 뭐 보증서 주고 뭐 이런 정도는 이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피하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좀 해주면 되는데 미국이 다 결정하게 하고 또 이익 나면 미국이 뭐 90% 가져가고 이런 너무 좀 날강도 같은 약탈적이죠. 그렇죠. 너무 약탈적이잖아요. 치광이 전략.